하지만 이 사진들은 키이우 하르키우 오데사에서 온 것이 아닙니다. 이곳은 모스크바의 선전 기계가 여러분에게 보여주지 않는 곳입니다. 이 사진들은 볼고그라드와 사라토프에서 왔습니다. 11월 14일과 15일이 러시아 도시들의 정유소들이 거의 동시에 공격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정유소들은 처음으로 바스제트 UAV의 목표가 되었습니다. 여기 사마라에서의 충돌 순간을 보세요. 바스가 처음 나타난 곳은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약 470km 떨어진 랴잔 정유소였습니다. 지도를 다시 보고 이 공격의 지리적 정교함을 이해하십시오. 우크라이나 정보국은 무작위로 목표를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러시아의 민간 및 군사 기반 시설의 중심부를 외과적 정밀도로 공격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지점을 선택했습니다. 목표가 된 랴잔 정유소는 평범한 산업시설이 아니었습니다. 러시아에서 네 번째로 큰 정유소이며 모스크바에서 남동쪽으로 불과 196km 떨어져 있습니다. 러시아처럼 광대한 나라에서 196km는 바로 옆을 의미합니다. 랴잔은 모스크바 대도시권과 주변 지역의 휘발유 및 경유 수요 대부분을 단독으로 충족합니다. 그곳은 수도의 주요 연료 공급원입니다. 러시아는 이미 시베리아에서 남부 지역에 이르기까지 국토의 3분의 2에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연료 위기를 겪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크렘린에게 이 위기는 주변부에 불과했습니다. 모스크바와 상트페테르부르크의 엘리트들은 페테르부르크는 텔레비전을 통해 전쟁을 시청하며 특권적인 위치에 있었습니다. 랴잔 공격은 이 위기를 크렘린 문 앞일 300만 모스크바 시민의 목전으로 가져온 움직임이었습니다. 이것은 수도의 수백만 시민이 전쟁을 느끼게 하고 주유소에서의 줄과 가격 급등에 대한 우려를 야기하는 행위였습니다. 로이터에 따르면 일부 소식통은 러시아가 가동 중단된 시설들을 다시 가동하여 이 20% 생산 능력 손실을 만회하려 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랴잔의 주요 처리 시설인 AVT-6의 폐쇄는 모스크바 교통의 휘발유 위기를 예고하며 주유소에서 긴 줄과 가격 급등을 초래할 것입니다. 모스크바의 엘리트들은 지금까지 텔레비전으로 전쟁을 지켜봤습니다. 이제 그들은 텅 빈 연료 탱크와 하늘의 연기 속에서 전쟁을 느끼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것은 물류 악몽이 심리적 무기가 되는 순간입니다. 그렇습니다. 심리학입니다. 그날 밤 러시아 사람들의 심리를 보세요. 11월 15일 밤 러시아 시민들은 안정도 보안도 없었습니다. 랴잔에서 그 민간인 여성의 질문은 크렘린 벽에 울려 퍼져야 합니다. 방공망이 어디를 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날 밤 볼고그라드에서는 푸틴의 수십억 달러짜리 방공막이 우크라이나 드론을 막는 대신 자국민이 사는 민간 건물을 공격했습니다. 그리고 공식적인 반응은 완전한 침묵 혹은 더 나쁘게는 어이없는 은폐 시도였습니다. 랴잔 지역 주지사 파빌 말로프는 공식 성명에서 수백만 달러 가치의 시설 화재를 자네 낙하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러시아인들은 어리석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네 낙하와 우크라이나의 바스제트 UAV로 인한 전략적 파괴의 차이를 알고 있습니다. 사라토프 정유소 상황은 훨씬 더 심각합니다. 소식통들은 로이터의 11월 11일 첫 공격 이후 이 시설이 1차 처리 과정을 중단했으며 11월 14일 공격으로 이 상황이 이달 말까지 연장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잠시 멈추고 이것을 분석해 봅시다. 이것은 단순한 교란 공격이 아니라 경제 파괴 캠페인입니다. 현재 최소 4개의 대규모 정유소가 가동을 중단했거나 생산 능력 이하로 가동 중입니다. 이는 전선의 탱크와 항공기의 연료가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러시아 시민들에게는 더 비싼 휘발유, 크렘린에게는 더 적은 수출 수익, 그리고 푸틴에게는 더 큰 골칫거리를 의미합니다. 네우리는 이 골칫거리들 중 연료 위기를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의 군사적 측면은 연료 위기와 민간적 측면보다 훨씬 더 암울하고 전략적입니다. 진정한 목표는 이 정유소에서 생산되는 매우 특정한 화학 제품, 즉 항공 등유 TS1입니다. 바로 이때 바스 기술이 빛을 발합니다. 바스는 드론이라기보다는 경량 순항 미사일에 가까운 시스템입니다. 오신트 분석가들과 우크라이나 소식통에 의해 확인된 데이터에 따르면 바스는 최대 800km의 사거리를 가질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최대 100kg의 강력한 탄두를 운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속도에 있습니다. 시속 700km의 속도는 그것을 치명적으로 만들고 순항 미사일처럼 작동하게 합니다. 이 속도는 저공 비행 능력과 연결되지 않은 레이더 데이터와 결합되어 S-400 시스템에게도 큰 문제입니다. 우크라이나 군사 계획가들은 단순한 프로펠러 드론이 저장 탱크에 화재를 일으킬 수 있지만 시설은 빠르게 수리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스가 운반하는 100kg 탄두와 운동 에너지는 시설의 구조를 파괴하도록 설계되었으며 이는 복잡한 처리 장치와 파이프렉을 파괴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크라이나 총참모부의 성명은 매우 분명했습니다. 공격은 처리 장치, 연료 저장 탱크 및 파이프렉을 타격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이 시설들이 수리할 수 없을 정도로 몇 주, 심지어 몇 달 동안 작동을 멈추기를 원했고 그들은 성공했습니다. 이 상황은 러시아 항공우주군 VKS과 크렘린 정권에 해결할 수 없는 물류 딜레마를 안겨줍니다. 남은 제한된 연료로 무엇을 할까요?
첫째, 모스크바와 상트페테르부르크의 주유소로 연료를 보내 페테르부르크로 연료를 보내 대중의 분노를 달래고 정권의 안정을 유지합니다. 둘째, 전선의 Su-34 항공기와 탱크에 연료를 보내 전쟁을 계속합니다. 이제 이 선택들이 우리를 어디로 이끄는지 봅시다. 랴잔 정유소는 연간 평균 84만 톤의 고품질 TS-1Z 연료를 생산합니다. 같은 날 밤동쪽으로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사마라 지역의 노보쿠이비 셰프스크 정유소도 공격받았습니다. 이 정유소는 연간 880만 톤의 처리 능력을 가진 또 다른 거대 시설이며 러시아군의 중요한 제트 연료 공급원입니다. 그렇다면 이 TS1 연료를 직접 사용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러시아 항공우주군 VKS입니다. 매일 우크라이나 상공을 비행하며 치명적인 활공폭탄 KAB를 투하하는 Su-34, 전선을 공격하는 Su-25, 그리고 전략 폭격기들입니다. 전투기 연료는 자동차 휘발유와 다릅니다. 그것은 특수시설에서만 생산될 수 있는 특수 첨가제를 함유한 극도로 순수한 액체입니다. 바스제트 UAV를 사용한 우크라이나는 푸틴의 폭격기 연료통을 잿더미로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공격은 러시아 항공기를 활주로에서 움직이지 못하게 할 연료 금수 전략을 형성합니다. 이 정유소 공격의 여파는 랴잔의 불타는 저장 탱크나 모스크바의 긴 주유 대기줄을 훨씬 넘어 유럽의 지정학적 안보 구조와 크렘린의 전시 경제 중심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군대를 막으려면 먼저 탱크가 아니라 그 탱크를 움직이는 연료와 그 연료를 돈으로 바꾸는 금고를 공격해야 합니다. 몇 달 동안 발트의 국가들인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폴란드의 정보기관에서는 정당하고 격렬한 우려의 물결이 있었습니다. 시나리오는 항상 같았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서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러시아는 재정비하여 3년 안에 수알키 회랑을 통해 나토를 공격하고 유럽과 재래식 전쟁에 돌입할 것입니다. 이러한 실존적 위협에 대한 인식으로 인해 서방 수도들은 러시아가 이 전쟁에 자금을 댈 무한한 연료 비축량과 끝없는 달러 유입을 가지고 있다는 가정하에 국방 예산을 늘렸습니다. 바로 이 시점에서 우리는 푸틴의 무능함과 어리석음을 보여주는 놀라운 사진을 봐야 합니다. 이 사진은 11월 15일 러시아 중앙의 정유소들이 불타고 있던 바로 그때 에스토니아 국경에서 찍힌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러시아 군인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마네킹 군인입니다. 잠시 멈추고 이 장면의 아이러니를 분석해 봅시다. 한편으로 블라디미르 푸틴은 나토가 우리 국경을 위협하고 서방이 우리를 공격할 것이라고 말하며 러시아 전체를 동원하고 경제를 전쟁에 묶어두려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토 국경에 있는 러시아의 강력한 군대는 무엇이 남았을까요? 그가 에스토니아 바로 맞은편의 위협이라고 부르는 것은 무엇일까요? 허수아비입니다. 이 사진은 코미디일 뿐만 아니라 비극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는 푸틴의 군대가 얼마나 취약해졌는지 그리고 11월 14, 15일까지 이어진 우크라이나의 바스 공격이 랴잔과 사마라에서 러시아가 온다는 무서운 주장을 역동적인 현실로 현장에서 반박했음을 보여줍니다. 연료와 돈 없이는 전쟁이 없습니다. 현대 전쟁 교리에는 간단한 규칙이 있습니다. 아마추어는 전술에 대해 말하고 전문가는 보급에 대해 말합니다. 러시아가 선언한 대로 유럽 평원에서 나토와 같은 기술 거인에 맞서 전면전을 벌인다면 두 가지 필수적인 액체가 필요합니다. 수천 대의 T-90 탱크장 갑차 보급 트럭을 폴란드 국경까지 운전할 경유, 그리고 나토 공군력으로부터 이 탱크들을 보호하고 제공권을 확보할 TS-1Z 연료, 랴잔과 사마라에서 항공 등유와 경유를 생산하는 특정 시설들을 파괴함으로써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유럽 침공 능력을 물리적으로 제거하고 있습니다. 연료 탱크에 특수 TS-1 연료가 없는 Su-35 전투기는 활주로에 있는 5천만 달러짜리 움직이지 않는 금속 덩어리에 불과합니다. 그것이 세계에서 가장 진보된 전투기라 할지라도 연료 없는 탱크 사단은 고속도로를 막는 40톤짜리 고철 덩어리에 불과합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군을 기계화된 전력에서 정지된 표적의 더미로 만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의 다른 측면은 훨씬 더 파괴적입니다. 돈. 러시아는 주유소 국가입니다. 푸틴의 전쟁 기계는 석유 판매로 얻는 현금으로 작동합니다. 하지만 여기 중요한 세부사항이 있습니다. 원유 판매와 정제유, 경유, 휘발유항 공유 판매 사이에는 수익에 있어 매우 큰 차이가 있습니다. 정제 제품은 부가가치가 있는 제품이며 크렘린의 주요 수익원입니다. 랴잔과 사마라의 정유소를 공격함으로써 우크라이나는 러시아를 두 개의 재정적 딜레마에 빠뜨렸습니다. 정유소가 작동하지 않으면 러시아는 전 세계에 휘발유와 경유를 팔 수 없습니다. 사실 러시아는 국내 시장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휘발유 수출을 금지해야 했습니다. 이는 크렘린 국고로 유입되는 수십억 달러의 뜨거운 외화 흐름이 하룻밤 사이에 끊겼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돈이 없으면 중국이나 이란에서 무기를 구매하거나 병사들에게 급여를 지급하거나 붕괴하는 루블화를 지탱하는 것이 불가능해집니다. 두 번째 문제는 정유소 공격으로 인해 국내 시장에서 연료 가격이 폭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류 비용 증가는 시장의 빵부터 전선의 탄약까지 모든 것의 가격을 올립니다.
이는 러시아 경제가 내부에서부터 썩어 들어가 초인플레이션에 빠질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유럽의 가장 저렴한 방패. 이러한 물류 및 경제 지식 작전은 발트해 국가들이 두려워하는 시나리오의 발생 가능성을 수학적으로 거의 0으로 만들었습니다. 국내 시장에서 민간 차량용 연료를 충분히 생산할 수 없고 항공기를 띄울 등유를 찾을 수 없으며 가장 중요하게는 수출 불능으로 파산 직전에 놓인 러시아에게 나토와의 전쟁은 자살 행위입니다. 러시아 전쟁 기계 연료와 돈줄을 모두 끊음으로써 우크라이나는 실제로 유럽 대륙 전체를 보호하는 구체적이고 비용 효율적이며 가장 현실적인 안보 방패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드론의 각 공격은 정유소뿐만 아니라 유럽을 재정적으로나 군사적으로 위협하는 푸틴의 능력도 증발시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이야기의 절반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푸틴의 가장 큰 딜레마가 있습니다. 그것은 경제적 함정입니다. 서방의 제재는 러시아가 이 첨단 정유소를 수리하는 데 필요한 핵심 예비 부품에 접근할 수 없게 했습니다. 이 시설들 대부분은 지난 30년 동안 서방 공급업체의 기술로 현대화되었습니다. 러시아인들은 그것들을 국내산 또는 중국산 부품으로 대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수리를 훨씬 더 느리고 훨씬 더 비싸고 훨씬 더 낮은 품질로 만듭니다. 이것이 바로 우크라이나의 전략입니다. 러시아의 수리 능력보다 더 빠르게 공격하는 것입니다. 푸틴은 예비 생산 능력을 활성화할 수 있지만 일단 그 예비 생산 능력이 공격받으면 아무것도 남지 않을 것입니다. 채텀하우스의 분석은 이 전략의 진정한 목적을 밝혀냈습니다. 진정한 목적은 푸틴에게 내부 경제적 압력을 가하는 것입니다. 이 공격이 시작된 이래로 러시아의 휘발유 가격은 10% 이상 상승했습니다. 크림반도와 같은 주요 지역에서 휘발유 부족이 보고되었으며 이 공격으로 인해 이 위기가 모스크바 자체로 확산될 가능성이 더욱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푸틴은 전쟁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석유 수입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의 공격은 그에게 되돌릴 수 없는 선택을 강요합니다. 그가 석유를 수출하여 돈을 벌 것이지만 국내 시장의 불길을 잡지 못하고 국민의 분노에 직면할까요? 아니면 수출을 줄이고 국내 시장에 석유를 공급할까요? 그렇게 되면 그는 전쟁 자금 조달에 필요한 수십억 달러의 외화 수입을 잃게 될 것입니다. 국제에너지기구는 러시아의 석유 수입이 전쟁 시작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보고했습니다. 두 경우 모두 푸틴은 패배합니다. 이것이 군사 분석가들이 권력 이동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러시아는 2022년에 절대적인 제공권을 가졌습니다. 2024년에는 S-400 방패에 의존했습니다. 이제 2025년 11월 러시아 사람들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우리 방공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푸틴의 에너지 전쟁 부메랑이 되돌아와 이제 그의 정권 그의 경제 그리고 그가 자국민에게 말했던 안보에 대한 거짓말을 산산조각 내고 있습니다. 전쟁은 더 이상 지도상의 추상적인 선 위에서 벌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모스크바의 주유소에서 러시아 시민들의 텅 빈 지갑에서 그리고 활주로에 연료 없이 방치된 러시아 제트기의 녹슨 날개 위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크렘린이 우크라이나를 겨울의 추위와 어둠 속으로 밀어넣으려 했지만 이제 그들 자신의 연료 종말의 차가운 숨결을 목덜미에서 느끼고 있습니다. 이 영상이 새로운 관점을 제공했다면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을 잊지 마시고 다음 흥미로운 콘텐츠에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